저번 시간에 섭리에 따른 대차 대조표 형식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섭리에 따른 대차 대조표 형식을 현실에 적용해 보아야 되겠죠. 제대로 만든 것이면 현실에 적용이 될 것이고,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겠죠. 저번 시간에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와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에 대해 설명을 했죠. 둘 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일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손실과 이익에 대한 바른 규정 없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요. 이 대차 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고도 얘기하죠. 요즘에는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예전에는 대차 대조표라 했죠.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연관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제 대차 대조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 시대에는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또 자본 변동표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요. 복잡하죠. 형식이 굉장히 난잡해져 버리죠.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일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 변동표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일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순이윤 혹은 순이익이라 할 수 있겠죠. 순이익이 남거나 순손실이 남겠죠. 순이익이 남으면 어떤가요?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순손실이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그냥 자본에다가 순손실을 빼주면 끝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섭리에 따른 대차 대조표 형식을 실제로 한번 현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항목이 있고 또 부채, 자본 이렇게 항목이 있는 거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자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본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동원되는 수단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동원되는 작업 수단이 자본이죠. 그래요. 회계상에서의 자본은 순자산인 거죠. 그래요. 재산이 있으면 빚을 제외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작성을 해볼 건데 현대자동차 대차 대조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요. 한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그래요. 순서대로 자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산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관습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일단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죠. 그래요.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인 거 이런 거 설명했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걸 유동자산이라 하죠. 그 이상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죠. 전체를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 버리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굳이 뭐 전체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모든 항목이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도 유동자산에 속하게 되고, 유동자산인 매출채권이 있게 되고, 비유동자산인 매출채권이 있게 되겠죠. 장기성 매출채권이 있죠. 너무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1년이라는 기준도 뭐 임의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뭐 특별한 어떤 이치가 간직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요. 좀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요. 우선 이제 볼게요.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선 기업에서 자본은 뭔가요? 자본은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동원되는 작업 수단이겠죠. 그러면 자산이 자본이 되겠죠. 그래요. 그 말은 기업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빚을 동원해서 자본을 형성하는 거죠. 자산을 형성하는 거죠. 기업에서의 자산은 모두 소득을 얻는데 이용이 되는 거죠. 이윤을 얻는데 이용되는 거죠. 그 자산이 경제학상으로 자본이에요. 기업에 있어서 화폐를 뭐라 했나요? 작업 도구죠. 다 설명했죠. 그래요. 화폐로 필요한 것을 다 구매하죠. 원료건, 뭐 작업 도구건. 그래요. 사람 고용할 때도 화폐를 지급하지 물물 교환하지 않죠. 물건으로 주진 않죠. 그래요. 화폐는 작업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화폐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기타 금융 자산, 유동 자산에 있는 이런 것들은 화폐 및 화폐성 작업 도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유형 작업 도구가 있겠죠. 유형 작업 도구는 유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을 더하면 돼요. 투자 부동산도 작업 도구죠. 그래요. 기업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상가나 이런 걸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건물을 살 수도 있겠죠.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유형 작업 도구죠.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잖아요. 유형 자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형 자산 사보수법 나오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뭐 많죠. 그래요. 유형 작업 도구예요. 구하면 되겠죠. 또 무형자산도 있죠. 무형자산도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면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죠. 어떤 게 있나요? 뭐 개발비. 그래요. 그래요. 좀 애매하죠, 개발비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그렇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뭐 상표 이런 것도 되겠죠,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니까 역시 자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개발비도 자본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엄밀하게 따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보통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면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유형자산이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에도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유형자산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은 뭐 건물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무형자산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은 그래요. 좀 건설 중인 무형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건설 중인 유형자산, 건설 중인 무형자산. 근데 무형자산을 만들 때 건설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죠. 그래요.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무형자산을 봤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 없죠. 삼성전자에 보면 산업자산권, 개발비, 회원권, 영업권, 기타의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에 속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LG화학을 봐도 건설 중인 무형자산은 없어요.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자산권, 영업권, 회원권. 그래요. 하여간 뭐 정확한 내용은 물론이 뭐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라고 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작성했나요? 실제로 작성할 때는 작업도구에 화폐 및 화폐성 작업도구 확인되죠. 유형 작업도구, 무형 작업도구. 1차 유형 작업도구는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를 만들 때 동원되는 유형 작업도구겠죠. 2차 유형 작업도구는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투자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무형 작업도구도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죠. 그래요. 그 다음 뭐 상거래 채권, 기타 작업도구 이런 게 있는 거죠. 외부 투자도 있겠죠. 한번 볼게요. 상거래 채권. 상거래 채권도 작업도구죠.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잖아요. 상거래할 때. 그래요. 상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공급을 먼저 하고 나중에 화폐를 받는 걸로 화폐를 받을 수 있죠. 상거래상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그러한 채권은 소득을 얻는 수단이죠. 그래요. 대표적인 그런 채권이 매출 채권이죠. 그래요. 또 뭐 있나요? 미수금이 있겠죠. 미수금은 뭔가요? 용역을 제공하고 또 나중에 화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어떤 거래를 하고 이제 그 나중에 화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통 미수금이라 하죠. 상거래할 때 발생하는 채권들이죠. 그래요. 또 기타 채권들이 있죠. 기타 채권 보면 그래요. 뭐 미수금, 보증금, 보증예치금, 기타 뭐 손실충당금 있는데 보면 미수금이 크죠. 그래서 그냥 이 전체를 그냥 상거래 채권으로 그냥 계산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엄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 도구가 있죠. 기타 작업 도구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뭐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그 기타 작업 도구로 분류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기타 자산이 있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고 사용권 자산이 있죠. 기타 자산에는 뭐가 있나요? 한번 보니까 미수 수익, 선급금, 선급 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이죠. 그래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뭔가요? 먼저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나중에 현금을 받기로 좀 헷갈리는데 선급금, 선급 비용 뭐 그런 걸 수 있는 거죠. 미리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그래요. 화폐를 받고 뭐 나중에 뭐 용역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거죠. 사본인 거예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이건 뭔가요? 회사의 종속기업인 현대오토론 2021년 1월 일부로 사업부문 일부로 특수관계자인 현대모비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뭐 여기 나오죠. 그래요. 현대오토론과 현대 MN소프트 지분 전량에 대하여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요.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거죠. 외부 투자하여 얻은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업은 뭐랬나요? 외부 투자를 할 수 있죠. 내부에 투자할 수도 있고 외부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타기업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가 현대자동차 내차 대조표에 나오죠. 그래요. 비작업 수단도 있겠죠. 기업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작업 수단이겠죠. 하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수단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작업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기업이 어려워지면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작업 수단 같은 경우는 다 현금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작업 수단이라고 해서 작업 수단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죠. 생산자본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보면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작품이 있죠. 제품은 완성품을 가리키겠죠. 완성물. 원료를 가공해서 이제 그 완성물을 만들겠죠. 그 중간 단계에 여러 가지 명칭이 붙을 수가 있겠죠. 비중이 큰 거는 제품, 그러니까 완성물인 제품, 원재료죠. 그럼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원료 기록하고 가공물 해놓고 완성물 기타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산 항목은 다 작성이 된 거죠. 작업도 이렇게 쭉 이렇게 화폐 및 화폐성 작업도구부터 외부 투자, 작업도구 총계 나오고 또 재고자산 이렇게 해서 나오죠. 비작업 수단도 있고 그러면 자산 총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봐야 되는데 자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복잡하죠. 관습에 따른 자본 형식을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되게 간단하죠. 아까 설명을 했죠. 투자자가 우선 투자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뒤에 자본의 변동이 발생하는 모든 일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면 순손실이 이제 나오겠죠. 순이익이 나오면 더해주면 되고 순손실이 나오면 빼주면 되겠죠. 그럼 자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과 순이윤 누적금 둘만 있는 거죠. 여기서 자본금은 관습에 따른 자본금과 달라요. 주식을 발행할 때 대한민국 어떤가요? 액면 금액이 있죠. 액면 금액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 액면 금액이 5천원이라 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행할 수 있겠죠. 액면 5천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2만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발행해서 얻은 자금은 어떤가요? 성격이 다르나요? 액면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성격이 액면 금액과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합치면 되겠죠. 액면 초과 금액을 합친 게 자본금이에요. 그 뒤에 이제 생기는 자금은 뭔가요? 다 순이익 누적금이죠. 그래요.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뭔가요?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일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죠. 별도의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별도의 항목을 만들고.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난잡해진 거죠. 난잡하다 해서 그게 막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만들죠. 그래요.
액면 금액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상법 329조에 보면 그래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물론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죠. 다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그래요. 액면 주식 한 주식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규정은 아닌 거죠. 액면 금액이 없는 것도 많아요.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는 액면 금액이 없죠. 이런 법이 별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단 부채 살펴봐야 되겠죠. 부채는 보면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것도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뭐 단기, 장기 나누면 되겠죠. 뭐 리스 부채도 있겠죠. 리스 부채. 리스 부채는 뭔가요? 이 사업보고서 보면 토지, 건물, 차량, 운반 그렇게 남아있죠.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리스 부채는 어디에 속하나요? 대여 자본에 속하겠죠. 대여 자본 부채에 속하겠죠. 대여 자본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했죠. 대여 자본 부채는 어떤 게 있나요? 차입금이 있고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거죠. 사채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리스 부채가 있는 거죠. 또 상거래상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는 어떤 게 있나요? 매출자금, 미지급금, 기타 부채가 있어요. 기타 부채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선수금, 매수금,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뭐 기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요. 미리 돈 받고 나중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면 뭐가 돼요? 매입 채무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요. 충당 부채가 좀 이상해요. 충당 부채는 어떤 건가요? 은행에도 충당 이런 게 있는 거죠. 충당금 이런 게 있는 거죠. 판매 보증 충당 부채는 뭔가요? 뭐 보증해서 수리해 주는 거죠. 한 일정 기간 그거를 이제 부채로 잡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부채로 잡으면 안 되죠. 왜 그런가요?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해서 부채인 것은 아니에요.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금액이 충당금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죽죠. 죽을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해서 1,000만 원을 준비했어요. 항상 1,000만 원을 준비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비용인 건 아니죠, 사실은. 그냥 자본의 일부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거죠. 그래요. 부채가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요. 부채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채 차입금. 차입금은 뭐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요. 이 차입금이나 사채 이런 거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유동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차입금이든 사채든 장기가 있는데 그래요. 1년 이내에 들어오면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유동성 장기 부채 이런 항목이 있는 거죠. 여기는 사채도 있고 차입금도 있다. 장기 차입금도 있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들어오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요. 별도의 항목을 안 만들고 그래요. 단기 차입금, 단기 사채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오면 그래요. 이렇게 대여자본 부채나 또 기타 대여자본 부채 이런 게 있는 거죠. 리스 부채도 확인했죠. 기타 부채.
대여자본 부채가 있고 기타 부채 있고 상거래 채무 막 삽입해봤죠. 기타 채무 부채 총액을 다 구할 수 있죠. 자본도 구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또 뭘 할 수 있나요? 손익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 수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본 변동표를 보고 자본 변동표에 있는 내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요. 뭐 반영되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배당금도 있고 또 자기 주식과 관련된 것도 있죠. 기타 수익이 잡히는 거죠. 이 자본 변동표를 보면 2,340억 정도 기타 수익이 발생하죠. 자기 주식 취득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주식 취득은 손해로 보고 있죠. 이건 어떤가요? 자기 주식 취득은 손해가 아니죠. 다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관습에 따른 그래요. 재무제표에서는 손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손실이 아닌데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그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못 파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많은 현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자기 회사 주식을. 그것을 소각하면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감소시키니까. 누구한테 이익인가요? 왜 소각시키나요? 주식수를 줄이니까 주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화폐를 동원해서 주식을 사서 없애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주식 취득한 걸 손실로 잡았잖아요. 손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기타 수익을 또 어디에 플러스를 해주나요? 자본에 플러스 해주는 거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게 아니니까. 또 기타 수익이 있죠. 기타 수익이 보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손익계산서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현대자동차 2020년 대조표를 작성하면 좀 자본이 증가하겠죠. 빠진 걸 넣어주니까. 손익계산서에도 넣어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재무정보를 보면 이제 순이윤, 현대차는 순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요. 한 290억 정도 순손실이 났는데 또 이게 2019년 자본총계와 2020년 자본총계의 차이가 또 290억 가까이 되죠. 일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불일치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자본 변동표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 필요 없게 됐나요?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임의로 규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변동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자본을 변동시키는 사항들을 기록해야 되죠. 근데 손해와 이익의 규정을 어떻게 했나요? 바꿨죠. 자본을 증가시키면 이익, 자본을 감소시키면 손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이런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